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여기 의사소견서 안 보이세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시라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혹시 집문서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관리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정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싱크대 위 선반을 훑고 있었다. 오후 2시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정혜는 이날도 평소처럼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있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은 낡았지만 정혜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했다. 남편과 함께 지은 2층 단독주택.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였지만 이 집은 여전히 정혜의 전부였다. 지훈이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정혜는 아들 민수가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지훈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정혜를 바라보는 시선에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 나온대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정혜는 빨래를 개면서 대답했다. 그래, 난 잘 모르겠구나.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거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정혜는 손을 멈췄다. 며느리의 질문은 자꾸만 집으로 향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다. 처음엔 그저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변했다. 등기부등본은 왜? 아, 그냥요. 요즘 명예 도용 사건도 많고 하니까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의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정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정혜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다. 아들은 항상 그랬듯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우는 재빠르게 물을 따라주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렀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응, 프로젝트 때문에 좀 그래. 지우는 정혜를 힐끗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속삭였다. 정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뭔가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정혜를 쳐다봤다. 염려 섞인 눈빛이었다. 정혜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수의 질문이었다.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응, 괜찮아. 왜? 아니, 그냥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나 멀쩡한데 무슨 검진. 지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쭤본 거 기억하세요? 냉장고에 뭐 넣었는지 까먹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냉장고,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그랬나?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됐다. 난 괜찮아.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정말 내가 깜빡한 걸까? 나이가 드니 이런 것도 생기는 건가? 식사 후 정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집문서, 통장, 도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혜의 귀를 잡아 끌었다. 오빠, 내 말이 맞지?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잖아. 지훈의 목소리였다. 낮고 급했다. 그래도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오빠. 오빠가 모르는 거야. 낮에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정혜는 숨을 죽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집문서 같은 거 우리가 미리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어머니가 실수로 어디 잃어버리시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 그건 좀. 오빠,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는 거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아니, 절박함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였다. 정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다. 지훈의 질문들, 시선들, 태도 변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이 집이었다. 정혜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다. 40년을 지켜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지훈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새벽 5시 정혜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고요한 새벽이었지만 정혜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혜는 지훈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집안을 기웃거렸다. 정혜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던졌고 정혜가 외출할 때면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없을 때 지훈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다. 화요일 오후 정혜는 시장을 다녀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랐다. 정혜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확인했다. 서랍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정혜는 확신했다. 누군가 이 서랍을 열었다고. 서류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다. 정혜는 항상 집문서를 맨 위에 두었는데 지금은 통장이 위에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혜는 서랍을 다시 닫고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어머니, 시장 다녀오셨어요? 응. 뭐 사오셨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정혜는 부엌으로 가서 장을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를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서류 위치는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그날 저녁 정혜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혼자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혜 씨, 여기 웬일이야? 옥분이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이웃이었다. 옥분은 정혜보다 5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두 사람은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옥분 언니,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옥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이상한 질문들, 서랍이 뒤져진 흔적, 불안한 느낌. 옥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 씨, 조심해야 해. 뭐려? 요즘 그런 일 많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특히 돈 앞에선 더 그래. 옥부는 정혜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말 잘 들어. 중요한 서류들은 절대 며느리한테 넘기면 안 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집문서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 어디에요? 내가 알아볼게. 일단은 절대 집에 두지 마.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의 말이 맞았다.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됐다. 그리고 정혜 씨. 옥분은 목소리를 낮췄다. 아들한테도 조심해. 요즘 아들들 아내 말만 듣는 경우 많아.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엔 정혜의 말을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지훈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집문서는 옥분에게 맡기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민수와 지훈이 대화하고 있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자. 정신과. 정신과? 그건 좀. 오빠 어머니 상태 봤잖아. 요즘 계속 이상하시잖아. 빨리 검사 받으셔야 해. 엄마가 그 정도로 안 보이는데. 오빠는 낮에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문제 있어.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느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정혜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 만약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법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고.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대화를 멈췄다. 엄마, 산책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응.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싸워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정혜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찾았다.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재산 목록과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수첩을 펼쳤다. 집문서 등기번호,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 이 집은 정혜 당신 것이오.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정혜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이 집을 지켜야 했다. 주말이 다가왔다. 민수는 출근 전 정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좀 가볼까요? 난 아픈데 없는데 왜? 그냥 건강검진 삼아서요. 오래간만에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정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내 마누라가 시켰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나 정신 멀쩡해. 병원 갈 필요 없어. 정혜는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정혜의 방문을 노려봤다. 그날 오후 정혜는 약속대로 옥분을 만났다. 동네 작은 찻집에서였다. 정혜는 가방에서 집문서와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언니, 이거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옥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안전하게 보관할게. 근데 정혜 씨, 은행은 갔어? 네, 어제 다녀왔어요. 통장 비밀번호 다 바꿨어요. 잘했어. 그리고 이거. 옥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내 조카가 변호사야.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가지고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바로 연락해. 정혜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소중히 넣었다. 옥분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적어도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으니.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다. 거실에 민수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왜 그러니? 지훈이 서류를 정혜 앞으로 밀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하지만 정혜가 본 적 없는 계좌였다. 이게 뭔데?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우는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가리켰다.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인출되어 있었다. 난 이런 거 모르는데.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분명 어머니 도장 찍힌 거예요. 정혜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도장은 분명 정혜의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정혜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엄마.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돈 쓸 때 있으셨어요? 아니라니까. 나 이런 거 모른다고.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민수와 지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잊으신 거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난 아니라고. 정혜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정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엄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엄마가 정말 모르는 거래라면 누군가 엄마 명의를 도용한 거고 그럼 신고해야 해요. 근데 엄마 도장이 찍혀 있으니. 민수의 말은 정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혜는 숨이 막혔다. 이건 함정이었다. 지훈이 만든 함정. 이거 조작이야. 누가 내 도장을 훔쳐서. 어머니, 그럼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지훈의 질문이었다.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도장은 장롱 서랍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걸 몰래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 장롱에. 그럼 어머니 방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요?
논리적이었다. 너무나 완벽한 논리였다. 정혜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요. 검사 받아보시고. 민수가 정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정혜는 손을 뿌리쳤다. 난 안 가. 나 멀쩡하다고. 엄마. 민수야, 너 정말 엄마 말보다 그 여자 말을 믿는 거니?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금 그 여자가 뭐예요? 지훈이는 내 아내예요. 아내든 뭐든 지금 날 모함하고 있잖아. 어머니. 지훈이 일어서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그저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지훈의 연기는 완벽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며 정혜를 쳐다봤다. 그 눈빛엔 실망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정혜는 핸드폰을 꺼내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언니, 어떡하죠? 이거 분명 연계속기 조작인데 증거가 없어요. 정혜 씨, 진정해. 일단 그 서류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내 조카한테 보여줄게. 네, 알겠어요. 정혜는 전화를 끊고 몰래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전송했다. 밤이 깊어갔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였다.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섰다. 정혜는 혼자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정혜는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렸지만 민수는 밥을 먹지 않고 출근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정혜는 혼자 밥을 먹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가족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줄은 몰랐다. 오전 10시쯤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옥분이었다. 정혜 씨, 조카한테 물어봤어. 그 서류, 이상한 점이 있대. 뭐가요? 거래 내역 날짜가 이상하대. 며칠 전 거래인데 은행 처리 날짜가 안 맞는다나 뭐라나? 자세한 건 직접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 한대. 그럼 진짜 조작된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 정혜 씨, 오늘 당장 은행 가봐. 그리고 경찰서도. 정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에서 정혜는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객님, 이 계좌는 고객님 명의가 맞으신데 개설일이 최근이네요. 석 달 전이요. 제가 개설한 적 없는데요. 그럼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역시 조작이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까? 계좌 개설할 때 누가 왔었나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데 CCTV 기록 같은 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정혜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어르신, 일단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고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실 수 있는데 증거가 필요하면 은행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건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담소 가보시는 게. 정혜는 답답했다.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결국 혼자 싸워야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이미 퇴근해 있었다. 거실에는 민수와 지훈,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은행. 은행은 왜요? 정혜는 민수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봤다. 내 명의로 된 계좌가 조작됐어. 내가 만든 적도 없는 계좌야.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난 정말 안 했어.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라고. 지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은행에서 뭐래요? 조작됐다고 확인해 줬어요? 그건 경찰 조사가 필요하대.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지훈의 말은 날카로웠다. 정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정혜는 놀라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야, 이게 무슨... 엄마, 변호사님이랑 좀 얘기해봐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요.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가족 신탁이나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 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정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후견인이 생기면 자신의 재산 관리 권한을 잃게 되는 거였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상한 거래가 생기면 엄마가 피해보잖아요. 난 안 했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안 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엄마 도장이 찍힌 거고 엄마 명의 계좌인데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내가 치매라는 거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뭐야?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잖아. 거실이 험악해졌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민수가 변호사를 배웅하고 돌아왔다. 정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위해서? 날 가둬놓으려는 거면서.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난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엄마 행동 보면 진짜 이상해요.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제 통장까지 이상한 거래 생기고 엄마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정혜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민수야.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정혜는 무너졌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 알겠어. 나 나갈게. 엄마,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지? 그래, 나갈게.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 중요한 물건들. 민수와 지훈이 문 앞에 섰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집주인은 나야. 근데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네. 누가 쫓아내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혜는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시게요? 지훈이 길을 막아섰다. 하지만 정혜는 며느리를 밀치고 문을 열었다. 옥분 언니 집에 갈 거야. 거기가 여기보다 낫겠어. 엄마. 민수가 정혜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정혜는 뿌리쳤다. 손 떼.
난 너희 엄마 아니야. 이제 정혜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등지는 기분은 참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정혜는 질 생각이 없었다. 옥분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옥분은 정혜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야? 언니.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옥분은 정혜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든 정혜는 지난 몇 시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변호사까지 동원된 상황, 아들의 변심, 집에서 나온 경위. 옥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며느리 정말 치밀하네. 변호사까지 데려오다니. 언니, 나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지내. 그리고 내일 내 조카 만나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법적 싸움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지훈이 무슨 짓을 더 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혜는 옥분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지훈이 시집 온 날, 정혜는 진심으로 환영했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지훈의 눈빛이 달라진 게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였을 것이다. 정혜가 혼자 남게 되면서 지훈의 눈에는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집은 언젠가 우리 것이 될 텐데라는.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정혜는 옥분의 조카인 이준혁 변호사를 만났다. 젊은 변호사는 정혜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느리 분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 조작, 도장 위조, 이런 것들의 증거요. CCTV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족 문제라고 안 도와주던데요. 가족 간이라도 사기나 위조는 범죄입니다. 제가 고소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집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 거죠? 네, 여기 고모님이 갖고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절대 며느리한테 넘기시면 안 돼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며칠 만에 온 전화였다.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우리 이러지 말아요. 가족인데. 정혜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면 엄마 말을 먼저 믿어줬어야 했다. 난 거기 안 가. 엄마, 제발 좀 들어오세요. 지훈이도 미안하대요. 미안? 뭐가 미안한데?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대요. 엄마 오시면 다 풀고 잘 지내보자고. 정혜는 의심스러웠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혹시 민수가 정신을 차린 걸까? 생각해 볼게. 엄마, 오늘 저녁에 들어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전화를 끄는 정혜는 옥분에게 상황을 얘기했다. 옥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가지 마. 함정일 거야. 하지만 민수가 진심으로. 정혜 씨, 정신 차려. 지금까지 그 며느리가 한 집 봤잖아.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겠어? 옥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정혜는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혹시 아들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온 걸까? 결국 정혜는 결정했다.
한 번만 가보기로. 마지막으로 아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저녁 6시 정혜는 집 앞에 섰다. 익숙한 대문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무 환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들어오세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가 일어나 정혜를 맞이했다.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식탁에는 정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엄마, 제가 다 만들었어요. 드세요. 정혜는 자리에 앉았다. 민수와 지훈도 마주 앉았다. 이상하게 어색한 분위기였다. 민수야,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정혜의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과드리려고요. 엄마 말씀 먼저 들었어야 했는데.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였다. 민수야. 그래서요, 엄마. 민수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좀 보세요. 정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읽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재산 위임 동의서였다. 정혜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민수에게 넘긴다는 내용. 이게 뭐니? 엄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 재산을 제가 관리해드리면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안 생기고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정혜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이게 날 부른 이유였구나. 엄마, 난 바보야. 정말 바보.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믿었어. 지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다가 또 문제 생기면. 닥쳐. 정혜는 소리쳤다. 지우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너희가 문제를 만든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돈, 내 집인데 왜 내가 관리 못해?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 엄마를 이렇게 속일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답답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이제 너희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정혜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훈이 길을 막아섰다. 어머니, 그냥 사인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편해져요. 비켜.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비키라고. 정혜는 지훈을 밀쳤다. 지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아, 지훈아. 민수가 아내를 부축했다. 그리고 정혜를 노려봤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나 그냥 나가려는 건데. 엄마가 지훈이를 밀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지훈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혜는 허탈하게 서 있었다. 이것마저 계산된 거였을까? 지훈이 일부러 넘어진 걸까? 정혜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옥분의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옥분은 분노에 떨었다. 그 며느리 진짜 악독하네. 일부러 넘어진 거야, 분명히. 언니, 이제 어떡하죠? 정혜 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싸워야 해. 제대로.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옥분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정혜는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고소하고 싶어요. 제대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들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당신 포기하지 마요라고 했을 것이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이준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정혜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어르신,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든 정혜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사기, 문서 위조, 명의 도용. 무거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다 며느리한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증거만 확보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문제는 며느리분이 더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어르신을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 능력이 제한되고 재산 관리 권한을 잃게 됩니다. 정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느리가 그런 수까지 쓸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도 준비해야 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었다. 지훈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했다. 사무실을 나선 정혜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인지 기능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뛰어나신 편입니다.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아든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최소한 자신이 정상이라는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혜 씨 되십니까? 저는 대한법률사무소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정혜는 심장이 철렁했다. 왜 모르는 변호사가 전화를 하는 걸까? 네, 저인데요. 따님 되시는 분께서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피성년 후견 심판 청구건인데요. 정혜는 숨이 막혔다. 따님? 지훈을 말하는 건가? 저희가 내일 어르신 뵙고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요. 어르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르신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 보호?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것도 법적으로.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피성년 후견 심판은 법원 조사를 거쳐야 하고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오늘 받으신 진단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면담이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정혜는 불안했다. 며느리의 공격은 예상보다 빨랐고 치밀했다. 옥분의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옥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여자
정말 대단하네. 후견인 심판까지. 언니, 나 어떡하죠? 정말 내가 후견인 붙으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정혜 씨, 내일 면담 때 당당하게 대응해. 내가 멀쩡하다는 거 보여줘.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박철수 변호사가 옥분의 집을 찾아왔다. 이준혁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다. 정혜 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는 질문지를 꺼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본인의 재산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네, 단독주택 한 채와 예금 계좌 2개 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정혜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다. 박철수 변호사는 표정이 점점 난처해졌다. 어르신께서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그럼 이 절차는 중단되는 건가요? 이준혁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박철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일단 보고서는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철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기 전 정혜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어르신,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냥 아드님께 재산 관리 맡기시면. 변호사님,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생각 없어요. 박철수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이준혁 변호사는 정혜의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기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혜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혜는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로 했다. 낮 시간이라 민수는 회사에 있을 것이고 지훈도 밖에 나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은 고요했다. 정혜는 자기 방으로 향했다.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을 더 챙겨야 했다.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정혜는 경악했다. 방 안이 엉망이었다. 장롱은 열려 있고 서랍은 모두 뒤집어져 있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뭐야 이게? 정혜는 서둘러 장롱을 확인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통장, 도장, 모든 게 사라졌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지훈이었다. 집에 있었던 것이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정혜는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침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 봐요. 당장 돌려줘. 내 거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위한 거? 도둑질하고서 무슨 소리야? 정혜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재빨리 피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 지금 당장 집에 와. 어머니가 날 때리려고 해. 뭐?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지훈은 이미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혜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길 수 없어요. 뭐라고? 후견인 심판도 우리가 이길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폭력을 휘두른다는 증거도 다 모았고요. 어제 밀친 것도 녹화했어요.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우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 정말. 어머니, 순순히 포기하세요. 그럼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요양원?
정혜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이미 정혜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둔 것이었다.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 살 권리 없어요.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집 문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곧 명예 이전될 거고요. 정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다. 집 문서는 옥분이 갖고 있었다. 지훈이 가진 건 가짜거나 복사본일 것이다. 너 착각하지 마. 집 문서는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어머니 방에 분명히. 없지? 내가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겼어.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어머니는 관리 능력 없다고 판정받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가 날 때리려고 했어. 지우는 민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수는 정혜를 노려봤다. 엄마, 정말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내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이야.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지우는 머리를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엄마. 민수는 정혜와 지훈 사이에 섰다. 엄마, 이제 정말 선 넘으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손찌검? 나 안 그랬어. 민수야, 내 마누라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시는 거죠. 지훈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왜냐고? 내 집,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정혜는 절규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내 상태? 나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 물건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여자 말만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야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정혜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자기 엄마를 신고하려 한다는 게. 민수야, 너 정신 차려.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먼저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전화를 걸었다. 정혜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아니, 이 집에서의 싸움은. 정혜는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다. 엄마, 어디 가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 이 집에서 나갈게. 엄마. 하지만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아들이 태어나 자란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모든 걸 등지고 나왔다. 거리로 나선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정혜는 그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남편, 당신 왜 날 혼자 두고 갔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정혜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옥분이었다. 정혜 씨, 어디야? 집에 경찰차 와 있던데. 언니. 정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공원이야. 집 근처.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10분 후 옥분이 달려왔다. 정혜를 꼭 안아주었다. 정혜 씨, 괜찮아? 아니,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일단 우리 집 가자.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 옥부는 정혜를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하지? 모르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민수가 날 신고했어. 뭐? 가정폭력으로. 내가 며느리한테 손찌검했다고. 옥부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어. 정혜 씨 잘못 아니야. 그 며느리가 나쁜 거지. 옥분의 집에 도착했다. 따뜻한 방에 들어서자 정혜는 그제야 몸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니, 나 이제 집도 없어. 아들도 날 버렸어. 난 이제 끝이야. 무슨 소리야. 아직 집 문서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법적으로 내가 관리 능력 없다고 판정받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싸워야지. 정혜 씨, 정신 차려. 옥부는 정혜의 어깨를 흔들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지키라고 한 집이잖아. 그냥 넘겨줄 거야?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옥분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언니, 정혜 씨, 우리 제대로 싸워보자.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며느리의 모든 거짓을 밝혀내자.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집문서는 안전했고 정혜는 정신이 멀쩡했다. 증거만 확보하면 이길 수 있었다. 알겠어, 언니. 싸울게. 그래, 그렇지. 옥부는 정혜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정혜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고. 며칠이 지났다. 정혜는 옥분의 집에서 지내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준혁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우는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했다.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아왔다. 목과 팔의 타박상, 2주 치료 요함이라는 진단서였다. 어르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전 안 그랬어요.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진단서가 강력한 증거거든요. 정혜는 절망감을 느꼈다. 지우는 모든 걸 계획했다. 진단서까지 준비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만들 생각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정혜는 알았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변호사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의 거짓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 아니면 상대방의 조작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 찾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은 증거 확보가 어렵거든요. 정혜는 고개를 떨구었다.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옥분과 마주 앉았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나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지훈이 너무 치밀해. 모든 걸 준비해뒀어.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빛냈다. 정혜 씨, 혹시 내 남편 유품 중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었어? 유품? 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편의 유품은 대부분 집에 있었다. 하지만 정혜가 챙겨 나온 것 중에도 몇 가지 있었다. 남편 수첩이랑 오래된 서류 몇 장 챙겨 나왔어. 근데 그게 왜?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재산 관련 서류나 증명할 수 있는 거. 정혜는 가방을 뒤져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가족 표지가 달아 있었다. 펼쳐보니 남편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했다. 재산 목록, 은행 계좌, 그리고 메모들. 정혜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지? 한 페이지에 특이한 메모가 있었다. 중요 마이너스 법무사 박영수에게 맡긴 문서. 정혜 몰래. 정혜 몰래? 정혜는 당황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뭔가를 했다는 건가? 언니, 이게 무슨 뜻일까? 옥분도 수첩을 들여다봤다. 법무사한테 맡긴 문서라. 혹시 유 원장? 유 원장은 집에 있었어. 내가 봤는데. 그럼 다른 문서일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겠다. 이 법무사 연락처 있어? 정혜는 수첩을 뒤적였다. 뒤쪽 페이지에 연락처 목록이 있었다. 그중 법무사 박영수라는 이름이 보였다. 있어. 여기. 당장 전화해봐.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영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저, 정혜라고 하는데요. 남편 김동철이 몇 년 전에 문서를 맡겼다고 들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김동철 씨.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부인이시라고요? 본인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실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아요.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혜는 옥분을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언니, 혹시 이게... 응, 반전의 열쇠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정혜는 설렘과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겼성계속을까? 왜 자신 몰래 문서를 맡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혜와 옥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빌딩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다. 김동철 씨 부인 되시죠? 박영수 법무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정혜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네, 맞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혜는 신분증을 건넸다. 법무사는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철 씨가 8년 전에 문서 하나를 맡기셨어요. 본인이 사망하면 부인께 전달하라고 하셨죠. 어떤 문서인데요? 법무사는 금고를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이겁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정혜에게. 이걸 읽게 될 때면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하고 고맙소.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자리 비워드릴까요? 법무사의 배려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사가 나가자 정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손편지였다. 정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 하지만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소.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오.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의 재산을 노린다면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요. 첫 번째 서류는 집 등기부등본 원본이요. 이 집은 당신 단독 명의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당신 것이 되게 해뒀소. 두 번째 서류는 내 유언장이요. 집에 있는 유언장은 형식적인 거고 이게 진짜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요. 공증도 받았소. 세 번째는 은행 통장이요. 당신 모르게 모아둔 돈이 있소. 비상금이요. 혹시 힘든 일 생기면 쓰시오. 정혜,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나는 당신을 믿소. 그리고 민수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는 내가 엄마를 잘 모시길 바란다고.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사랑하오, 정혜. 다음 생에 다시 만납시다.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옥분도 함께 서류들을 살폈다. 정혜 씨, 이거 대박이야. 집이 내 단독 명의라고. 정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분명히 정혜 단독 명의였다. 남편 명의가 아니었다. 그럼 지훈이가 명예 이전한다는 건 불가능해.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 정혜는 가슴이 뛰었다. 이거였다. 이게 반전의 열쇠였다. 그리고 이 유언장 봐. 공증까지 받았어. 이게 법적으로 유효해. 그럼 집에 있던 유언장은 아마 형식적인 거였을 거야. 진짜는 이거고. 정혜는 통장도 확인했다. 남편 명의 통장이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내 남편이 당신을 위해 모아둔 거야. 비상금. 정혜는 남편의 사랑이 느껴져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언니,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어? 당연하지. 이 서류들이면 충분해. 정혜는 희망을 되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다. 지훈이한테 들키면 안 돼. 이 서류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내가 금고에 넣어둘게. 걱정 마. 두 사람은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정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언니, 남편이 날 지켜주고 있었어. 그래, 좋은 남편 만났어.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어. 지훈이의 거짓을 다 밝혀낼 거야. 그래,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혜는 걸음이 가벼워졌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큰 거 찾았어요. 무엇을요? 정혜는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예요.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오후에 만난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완벽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으로 어르신이 집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요. 그럼 지훈이가 명예 이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르신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위조했다면 그건 중범죄고요.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후견인 심판 재판에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재산을 명확히 관리하고 계시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지훈이 고소권은 계속 진행합니다. 명예 도용, 문서 위조, 사기. 이 모든 걸 입증할 겁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역전의 기회가 왔다. 변호사님, 저 꼭 이기고 싶어요. 이길 겁니다. 진실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남편이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후견인 심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정혜는 이준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맞은편에는 민수와 지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박철수가 앉아 있었다. 정혜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에 정혜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선언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다.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다. 피청구인 정혜 씨,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판사님,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준혁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 피청구인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진단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청구인은 최근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정혜가 소리쳤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숙하십시오. 증거로만 말씀하십시오. 이준혁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판사님,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폭력 사건은 조작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단지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피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의심스러운 계좌가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재판 때까지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특히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의 이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피청구인 측은 며느리의 부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은 일단 휴정됐다. 법정을 나서며 정혜는 지훈과 마주쳤다. 지훈은 냉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도 포기 안 하시네요. 결국 지는 건 어머니예요. 두고 봐. 내 거짓이 다 밝혀질 거야. 거짓? 증거 있어요? 지훈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정혜도 물러서지 않았다.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민수가 지훈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준혁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근데 변호사님, 추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죠? 일단 은행에 정식으로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지훈은 워낙 치밀했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옥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재판 얘기를 나눴다. 언니, 나 증거를 더 찾아야 해. 지훈이가 한 짓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은행 거래 내역, CCTV, 목격자, 뭐든.
옥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정혜 씨, 혹시 내 집에 CCTV 없어? 없어. 남편이 싫어해서 안 달았어. 그럼 주변 상가나 이웃집은? 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변에 CCTV가 있었나? 생각해보니 집 앞 편의점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았다. 편의점에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서 확인해봐. 혹시 지훈이가 내 집에 드나들던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정혜는 집 앞 편의점을 찾았다. 편의점 주인은 정혜를 알아봤다. 아, 정혜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계셨어요? 응, 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사장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 거. 편의점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 경찰 요청 없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아, 그렇구나. 정혜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 사실은요. 정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편의점 주인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일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CCTV 영상 좀. 글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긴 어렵고 경찰한테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찰은 가족 문제라고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편의점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영상 확인해보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로 경찰 설득하시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인데 당연하죠.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정혜는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사흘 후 편의점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혜 씨, 뭔가 좀 이상한 게 찍혔어요. 정말요? 네, 한 달 전쯤인데 며느리 분이 낮에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나올 때 큰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정혜는 가슴이 뛰었다. 그날은 정혜가 시장에 갔던 날이었다. 지훈이 정혜 방을 뒤진 날. 사장님, 그 영상 경찰에 제출할 수 있게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할게요. 정혜는 즉시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대박이에요. 제가 바로 경찰에 영상 조회 요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CCTV 영상이 확보됐다. 영상에는 지훈이 정혜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정황상 어르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회신이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어르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실제로 어르신이 개설한 게 아니라고 은행에서 확인해 줬어요. 신분증 사본으로 개설됐는데 필적이 다르대요. 그럼 누가 개설한 거죠? 아마 며느리가 어르신 신분증을 복사해서 위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범죄예요. 정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혜는 환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정혜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길 것 같아. 당신이 남긴 서류들 덕분이야.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혜도 따라 웃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조금만 더.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밝았다. 정혜는 옥분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준혁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어르신, 오늘 반전 드라마 찍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정혜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다. 드디어 지훈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날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와 지훈이 이미 앉아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다. 같은 여성 판사였다. 지난 재판에서 양측에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 측부터 제출하시죠. 이준혁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와 USB를 제출했다. 판사님, 먼저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영상은 피청구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피청구인 부재 시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지훈이 두리번거리며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한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실제로는 피청구인이 개설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그 영상만으로는 며느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이준혁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외출 중이었고 며느리에게 집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 침입이 명백합니다. 또한 그날 이후 피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정황상 며느리가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청구인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철수 변호사는 당황한 듯 지훈과 민수를 쳐다봤다. 지훈은 재빨리 속삭였고 변호사가 말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가방에 든 건 무엇입니까? 그건 개인 물건입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박철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하시죠. 이준혁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님,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제출했다. 등기부등본, 공증받은 유언장, 통장. 피청구인의 남편께서 생전에 법무사에게 맡긴 문서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집은 피청구인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 명의도 공동 명의도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명예 이전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집은 우리 아버지 명의였어요. 아드님.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다. 정숙하십시오. 증거는 명백합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원본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피청구인 정혜 씨 단독 명의네요. 남편분께서 생전에 이미 명의를 이전하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 유언장을 보십시오. 이준혁 변호사가 계속했다.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남편께서 모든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 있던 유언장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이게 진짜입니다. 박철수 변호사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변호할 거리가 없었다. 판사님, 이건 미리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박철수 변호사는 지훈과 민수를 쳐다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선언했다. 피청구인 정혜 씨는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사님, 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또한 청구인 측의 며느리가 피청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아니, 판사님, 오해입니다. 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혜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겼다. 진짜로 이긴 것이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정혜의 손을 꽉 잡았다. 옥분도 달려와 정혜를 껴안았다. 정혜 씨, 해냈어.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훈이 길을 막아섰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 것을 지킨 것뿐이야.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우릴 범죄자로 만들어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잖아. 정혜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짓들 다 밝혀질 거야. 경찰 조사 잘 받아.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민수가 다가왔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엄마, 민수야. 정혜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아빠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엄마를 잘 모시라고 했어. 그게 아빠 마지막 부탁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넌 뭘 했니?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잖아. 엄마,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넌 이미 선택했어. 정혜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을 나선 정혜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이겼어요. 정혜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옥분이 물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집으로.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그때 이준혁 변호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며느리가 방금 집에 불을 질렀대요. 뭐라고요? 정혜는 경악했다. 옥분도 놀란 표정이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대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정혜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정혜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제발, 제발 집이 무사하기를. 집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다.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집. 정혜는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인데. 소방관들이 진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혜는 무력하게 집이 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정혜 씨 되십니까? 네.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지훈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다. 지훈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다 타버려. 정혜는 가슴이 찢어졌다. 며느리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 1시간 후 불은 꺼졌다. 소방관이 정혜에게 다가왔다. 다행히 1층만 일부 탔습니다. 2층은 무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이 있던 방은 피해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불이 부엌에서 시작됐는데 빨리 진화해서 다행이었어요.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은 살았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어르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찰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과 거실 일부가 타 있었지만 생각보다 피해는 적었다. 정혜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 피해가 없었다. 남편 사진도 유품들도 모두 무사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준 거죠, 연계소? 정혜는 남편 사진을 꼭 안았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옥분이 들어와 정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혜 씨, 울지 마. 집은 고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이겼다는 거야. 맞아요, 어르신. 며느리는 방화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더 이상 어르신을 괴롭히지 못해요.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제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방화제와 사기죄로 기소됐고 구속수감됐다. 재판은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결과는 뻔했다. 증거가 명백했다. 민수는 지훈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정혜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정혜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정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정혜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민수야,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넌 아빠 유언도 어겼어. 나를 잘 모시라고 했는데 넌 뭘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나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너 위해.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내가 진짜 뉘우친다면 내 인생 바르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용서받는 길이야. 정혜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가. 엄마 바빠. 엄마, 뭐 하시게요?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나갔다. 정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아들이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집은 한 달 동안 수리를 마쳤다. 탄 부분을 다 고치고 새로 인테리어도 했다. 이왕 고치는 김에 정의 취향대로 바꿨다. 밝고 환한 분위기로. 와, 정혜 씨, 집 완전 새집 됐네. 옥분이 감탄하며 둘러봤다. 그치? 이제 진짜 내 집 같아. 근데 정혜 씨, 진짜 식당 할 거야? 응, 작은 거.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정혜는 결심했다.
집 1층을 작은 식당으로 개조하기로. 양로 음식을 파는 식당.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내가 평생 요리해 왔잖아. 이제 그걸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언니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2달 후 정혜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집 1층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다. 테이블 5개, 손님은 많아야 20명 정도. 메뉴는 단순했다. 집밥 정식, 죽, 된장찌개, 김치찌개.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 어머, 여기 맛있다던데? 오픈 첫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진 것이다. 어서 오세요.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는 정혜는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집밥 정식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집에서 먹는 것처럼 푸짐하게. 와, 맛있겠다. 손님은 감탄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 손맛 같아. 그래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정혜는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 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다. 집밥이 그리운 직장인들, 학생들. 사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집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혜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외로움도 사라졌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행복했다. 옥부는 일주일에 2~3번 와서 도와줬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고 떠들었다. 정혜 씨, 진짜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봐.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거 오랜만이야.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언니 없었으면 못 이겼어. 정말 고마워. 정혜는 옥분의 손을 꽉 잡았다. 옥분도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민수가 식당을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엄마, 왔니? 앉아. 정혜는 민수를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차렸다. 집밥 정식에 민수가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추가로. 엄마가 차려준 밥 먹은 지 얼마만인지.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다. 여전히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 민수야, 요즘 뭐하니? 작은 회사 들어갔어요.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 내 표정 보니까.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엄마가 너 용서 안 한 건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평생까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식당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 많네요. 응, 다행히. 보람도 있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 행복해. 이제 나를 위해 사니까. 민수는 엄마의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정혜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정혜는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정혜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식당 문을 닫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이.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다.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메뉴는 미역국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미역국 최고지. 정혜는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정혜는 행복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혜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정혜는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변심 속에서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이웃 옥분의 도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민수는 뒤늦게 후회하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혜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그것이 정혜가 찾은 진짜 자유이자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이지만 진실은 끝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